인터넷에 이미 깔려있는 정보, 남들도 다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누구나 다 쓰는 프롬프트.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차별화하기가 어렵죠. 우측 하단에 인스펙터 온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이 화면 위에서 제가 아무 UI 요소나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카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율입니다. 제가 AI 포모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모라는 게 남들 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AI 분야에서는 꽤 심한 것 같습니다. SNS만 열면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안 쓰면 망합니다. 3일 안에 얼마 벌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아, 나만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AI에 대한 관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기획자이자 디자이너로서 AI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AI의 환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술을 터득하고서부터 AI한테 원하는 걸 자연어로 얘기만 하면 코드를 뚝딱 만들어주고 웹이든 앱이든 자동화든 뭐든지 다 만들어주잖아요. 처음 돌려봤을 때 그 느낌은 와, 진짜 이제 무기가 생겼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밥도 막 걸러가면서 미친 듯이 막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혼자 감탄하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난데?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하면서 그 결과에 막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만드는 속도만 빨라졌지 그걸로 뭘 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뭐가 계속 나오니까 저 혼자서는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그냥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SNS를 보다 보면 AI 관련 글들은 쏟아지고 있고 그 글들의 90%가 거의 퍼다 나르기더라고요. 같은 프롬프트, 뭐 같은 도구 소개, 같은 자동화 템플릿들, 포장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물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AI로 만들고 있는 건 남들도 다 하고 있구나 싶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당연한 거더라고요. AI가 주는 정보는 결국 인터넷에 깔려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조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료가 다 똑같은데 결과물이 비슷해지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특별해 보이려고 했고, 이걸로 브랜딩을 하려고 했고, 뭐 수익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알아채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편집샵을 운영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 1년 정도는 매출이 안 나와서 진짜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왜 그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들 다 찾는 그런 브랜드만 가지고 들어오고 남들 인스타에 올리는 방식대로 따라하고 잘 되는 인테리어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비슷하게 꾸미고 그냥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 뭐 나만 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나만의 시선으로 이 공간을 해석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만의 색깔을 내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 색깔이 너무 낯설어서 아, 이게 될까? 이게 팔릴까? 뭐 이런 불안감도 엄청 컸어요. 그런데 점점 그 색깔이 선명해질수록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5평짜리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름 재미도 봤고 브랜드 매각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체감한 게 내 안목, 내 경험, 내 판단이 결국 그 공간을 다르게 만들었구나 였습니다. 하던 대로 남들 다 하는 것만 따라했으면 저는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AI 시장을 보면 그때와 딱 비슷한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현 시점의 AI는 뭐 자동화와 효율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알라딘 램프 요 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펑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아주 영리한 도구.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빠르고 영리하게 조합을 잘 해주죠. 근데 반대로 인터넷에 없는 건 AI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경험,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그런 직관, 고객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이런 감각 같은 거는 인터넷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만능 도구가 아니라 유능한 도구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망치가 유능한 도구라고 해서 뭐 직접 집을 지어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도 필요하고 뭘 지을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죠. 인터넷에 이미 깔려있는 정보, 남들도 다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누구나 다 쓰는 프롬프트,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차별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90%의 세계가 아닌 10%의 세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10%의 세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편집샵을 일으키던 과정에서 체득한 브랜딩 감각, 기획과 디자인을 하면서 쌓인 그런 시선, 이건 AI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저만 가진 10%의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진 사람이 90%의 도구를 쓸 줄 알 때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AI를 누가 사용해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는 크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맥락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인 제가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은 제가 합니다. 실행 속도만 AI한테 맡깁니다. 무슨 브랜드를 만들 건지, 어떤 타겟한테 말을 걸 것인지, 어떤 톤앤 매너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다 정합니다. AI한테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봤자 90%의 세계에 있는 답변만 나오거든요. 판단이 끝난 뒤에는 AI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안 30개 뽑아줘, 카피 50개 써줘, 레이아웃 10개 만들어줘, 이런 요청들은 제가 혼자 하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AI한테 맡기면 10분 만에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 그 안에서 이제 고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디자인할 때는 레퍼런스가 아니라 맥락을 넣어줍니다. AI한테 디자인 시킬 때 감각적으로 만들어줘, 예쁘게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있는 평균값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오거든요. 나는 감각적인 걸 원했는데 AI는 평범한 디자인을 가져다 주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브랜드는 이런 사람을 위한 브랜드이고 그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고 그 감정에 맞는 톤은 무엇인지, 이런 맥락을 쫙 풀어서 넣어주거든요. 제가 웹사이트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와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인테리어 포스터 쇼핑몰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론칭할 거야. 웹사이트는 Next.js 기반으로 만들 거고, 사이트에 첨부된 이미지와 상품 관리, 어드민 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수파베이스를 사용하고, 배포는 버셀로 진행할 거야. 이 사이트의 결제는 토스페이먼트를 붙일 거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아트적인 요소와 디자인의 감도가 높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디자인 전문 스킬이나 플러그인들로 구축된 에이전트 팀을 구축하고, 엄격한 디자인 시스템, 타이포, 레이아웃, 여백 및 픽셀, 컴포넌트 등 규칙을 설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 원페이퍼 느낌으로 가면 좋겠고, 타겟 고객은 3, 40대 프리미엄, 가격대는 8만원에서 30만원. 에이전트 구축 시 히어로 UI, UX 프로 맥스 스킬들을 내재화하고 픽셀 단위의 수정들이 용이하도록 규칙을 설정해줘. UI 인스펙터 MCP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주고받는 언어에 대한 DDD화가 필요해. 사용자 언어에 맞게 하나의 언어 채널로 통일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칙화해줘.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는 히어로 섹션이 있는 메인 페이지를 뜻하고, 상품 페이지는 상품 진열이 된 페이지를 뜻해. 어드민 페이지는 이미지 수정 및 웹사이트 관리 페이지,
와 같이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로 통합을 해줘.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디자인 시 이모지나 이모티콘은 절대 사용하지 마. 모든 컴포넌트 및 요소들은 해상도 비율에 맞게 노멀라이징 되어야 해. 그리고 디자인 작업 후 플레이라이트 MCP로 화면을 직접 보고 검증해야 해. 추측성 답변이나 추측성 코드 수정은 절대 하지 말고 디버깅 시 문제가 의심되는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 픽스된 컴포넌트들은 따로 아카이빙하여 라이브러리화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웹서칭을 통해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해. 이렇게 맥락과 함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를 명시를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는지 나와 AI의 소통 방식을 정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의를 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은 초기 시안이지 최종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백을 다시 잡고 카피를 바꾸고 컬러 톤을 조정하면서 제 감각을 얹습니다. 제 기준에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톤 앤 매너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톤에 맞춰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만들고 위에서부터 스크롤을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절대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AI로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는 그리드나 레이아웃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처럼 균형이 어긋난 부분들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눈과 감각이 아닌 코드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정 요청을 할 때 어느 부분의 어느 요소를 어떻게 고쳐달라라는 요청이 어려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버튼 좀 고쳐줘. 그러면 어디 버튼이요? 어떤 속성을요? 이렇게 되묻거나 뭐 엉뚱한 부분을 고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UI 용어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 눈에 들어왔던 도메인의 공백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쌓아온 감각, 그리고 비전 공자가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 눈, 이게 제가 가진 10%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UI 인스펙터라는 도구인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UI 인스펙터를 설치해야겠죠?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복사하셔서 설치해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시고 AI가 만든 웹사이트 초안을 UI 인스펙터로 열어주세요. 커맨더에 UI 인스펙터 입력하시고 이걸로 열어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뷰 창이 열리면 우측 하단에 인스펙터 온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버튼을 활성화 하시면 이 화면 위에서 제가 아무 UI 요소나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카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패널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패널에는 이 요소의 이름, 소스코드 위치, 지금 적용된 스타일 속성, 그리고 UI 전문 용어가 표시가 됩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UI 디자이너처럼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카드 컴포넌트이고 엘리베이션 2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고 내부 패딩 24픽셀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거든요. 이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한 영역에서 이 카드 엘리베이션 한 단계 낮추고 패딩 31로 늘려줘. 이렇게 정확한 지시가 바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가 정확한 코드를 뱉어냅니다. 이게 양방향 호출이 되거든요. 제가 이 영역을 선택하고 클로드 코드나 사용하시는 CLI에서 지금 선택한 영역 이렇게 고쳐줘 라고 하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만들기 전에는 AI랑 픽셀 하나 맞추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막 이런 대화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결과물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도구 자체가 기술적으로 대단하다거나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도구를 만든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공자가 AI한테 디자인 지시할 때 용어에서 막힌다 라는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을 할 것인지, 이건 제가 이제 기획자이자 디자이너라서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뭐 클로드야 디자인할 때 뭐가 불편해? 뭐 이렇게 백날 물어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AI도 모르는 정보를 제가 던져주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은 AI가 다 했거든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맥락을 던져주고 AI한테 시킨 거죠.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10%의 재료를 가진 사람이 90%의 도구를 쓸 때 나오는 결과죠. 이 감각이 생기면요, AI 시대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각자의 10%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현장에서 쌓은 경험, 직업적으로 본 문제들,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페인. 그걸 찾으시면 이런 도구 하나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근데 유능합니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요. 90%의 세계에는 AI가 깔아놓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90% 안에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10%의 세계는 여러분만의 경험과 판단이 있는 곳인 거죠.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야 합니다. AI는 그 시작을 빠르게 실행해주는 도구입니다. 주체는 항상 나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AI를 배우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10%를 다듬는 데 시간을 쓰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못 따라하는 여러분만의 색깔이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AI를 만나면 아무래도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걸 모르고 AI만 열심히 배워봤자 남들이랑 똑같은 결과물만 나오게 되는 거죠. 부디 맥락 설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